두 번째, 시진핑, 푸틴, 트럼프 독재의 부활과 파급력. 시진핑, 푸틴, 트럼프는 제각기 서로 다른 체제와 배경을 지녔지만 권력 집중과 제도 무력화라는 공통된 궤적을 보인다. 이들 3인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와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21세기 정치의 불안정성을 상징한다. 독재와 미국 핵심 가치의 파괴. 하버드 대학교 조셉 나이 교수는 1980년대 후반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제시했다. 핵심 주장은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수십 년간의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의 애교 정책을 이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군사적으로 상대할 잠재적 무역 국가가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여성 권력까지 장악할 수가 있다. 연성 권력은 교육, 문화, 기술 발전 등 비군사 영역을 의미하며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경성 권력, 하드 파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전을 근본적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무부 개혁을 지시했고 그 결과 평화 봉사단 같은 활동을 통한 가치 전파 능력이 크게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핵심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등 연성 권력 기반 부서의 대대적 예산 삭감이었다.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이 부서 축소는 미국이 권위주의에 맞서고 민주주의의 운동을 지원하며 독립적 외교 분석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더 약해지고 원칙도 흔들리며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거래식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가운데 점차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미국의 인권 정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미국 정부들은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받은 것을 불쾌해하며 정당성을 공격했고, 국무부 내 전통주의자들은 인권 문제를 현실 정치와 동떨어진 불필요한 산만함으로 여겼다. 좌파 진영에서는 미국이 필리핀의 마르코스, 자이르의 모부투, 이집트의 무바라크 등 군사 정권을 지원한 사실 때문에 위선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누구도 지켜보기만 하며 독재를 무너뜨린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권위주의는 더욱 교묘하다. 21세기 독재자들은 대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는다. 과거 카스트로나 피노체트가 야당을 폭력으로 억압했다면 오늘날 독재자들은 공공기관을 정치 무기로 바꾸고 법, 집행, 세무, 규제기관을 동원해 반대자를 압박한다. 이를 경쟁적 권위주의라고 한다. 형식상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지만 집권자의 조직적 권력 남용으로 야당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체제다. 헝가리, 인도, 세르비아, 터키 등이 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차베스 집권기에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경쟁적 권위주의는 경고음 없이 다가올 수가 있다. 정부가 명목상 합법적인 수단, 명예훼손 소송, 세무조사, 정치적 수사 등을 동원해 반대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위주의 체제에 빠졌음을 인식하지 못한다. 차베스 집권 10년이 지나서도 대부분의 베네수엘라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가? 권위주의로 넘어섰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간단한 기준은 정부에 반대하는 비용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평화적으로 시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당한 반대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모든 시민은 정부를 비판하고 야당을 조직하고 선거로 정부를 교체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반대의 대가가 따른다. 정치인은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되고 언론은 과도한 소송과 규제로 위축된다. 기업은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계약에서 배제되고 대학 시민단체는 자금과 면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활동가와 비판 언론인은 괴롭힘, 협박, 폭력에 노출된다. 이러한 보복의 존재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경계선이 무너지는 듯 보인다. 로펌, 언론 및 대학 등 전방위적인 압박.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데 앞장선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한 번 더 주저해야 하는 순간 그 국가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경쟁적 권위주의로 넘어갔다고 할 수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을 무기화해 비판자들에게 징벌적 조치를 가하고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정부에 반대하는 데 든 비용을 높여왔다. 반대자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개인 단체에 대해 실제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수준의 보복 조치가 취해졌다. 예컨대 법 집행기관을 선별적으로 동원해 비판자를 조사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부정 주장을 반박한 크리스토퍼 크랩스 2018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고문을 쓴 마일스 테일러에 대한 법무부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에 대해서도 형사 수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보복 대상은 무차별적이다. 예컨대 주요 로펌도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 민주당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진 퍼킨슨 코이, 폴 와이스 등 대형 로펌은 정부 계약에서 배제되었고 고객사들 또한 정부 계약을 이룰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은 보안 인가가 정지되어 정부 사건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제도적 억압과 공포 조성을 통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드러낸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언론, 의회, 사법부 어디에도 반격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보복은 민주당과 진보 세력의 기부자들에게도 확산되었다.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기부 플랫폼인 액트 블루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쟁 세력의 정치 자금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이후에 주요 기부자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사와 법적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일부는 추가 법률 자문을 고용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까지 했다. 언론에 대한 공격도 빠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 CBS 뉴스, 메타, 즉 페이스북, 사이먼 앤 슈스더, 디모인 레지스터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소속 언론사들이 대통령과 장기 수송전을 벌이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정치화해 PBS, NPR 등의 모금 활동을 수사했고 ABC, CBS, MBC에 반트럼프 편향성 고발을 제기했다. 반면에 2020년 대선 허위 정보를 퍼뜨린 폭스뉴스에 대해서는 고발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는 헝가리, 인도, 터키, 베네수엘라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집권 초기에 보였던 조치보다도 더 빠르고 강력했다. 대학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교육부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소 52개 대학을 수사했고 반유대주의 혐의로 62개 대학에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다. 브라운, 콜롬비아,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은 이미 수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22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동결되었고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면서 대학들은 하루아침에 자금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다. 같은 당 소속이라고 예의는 아니다.
공화당 정치인들도 트럼프에 반대하면 폭력 위협에 직면한다. 일부 의원들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지지자들의 폭력 보복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2025년 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 청문회에서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위협을 받았으며 톰 틸리스 노스캐롤리아주 상원 의원은 FBI로부터 신빙성 있는 살해 위협 경고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직 러시아처럼 비판자들이 일상적으로 투옥되거나 망명, 살해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미국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정부 비판자들이 형사수사, 소송, 세무조사,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이미 변했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살해 위협이 너무 두려워 제정신이 아닌 수준으로 겁먹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정부 비판자에 대한 위협과 보복이 처음은 아니다. 1919년부터 1920년에 레드 스퀘어 메커니즘 시기, FBI의 흑인 인권운동, 좌파운동가 감시, 닉슨 행정부의 IRS 악용 시도 등은 이미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오늘날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지는 않았으며 닉슨의 경우에 결국 탄핵 위기와 1974년 이후에 일련의 개혁으로 이어지며 견제 장치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이후 50년간 이어진 미국 민주주의의 황금기는 종언을 맞은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애덤스 행정부가 제퍼슨 팔을 탄압한 1790년 이래 주류 야당과 시민 사회를 체계적으로 공격한 첫 미국 대통령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공세는 사회 전반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반대 행동조차 주저하게 되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스스로 입을 닫거나 물러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약화된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민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의 위축 효과를 불러왔다. 일부 단체는 운영을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했으며 민주당 내부 리더십조차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로펌들은 보복을 우려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꺼리고 콜럼비아 대학교는 행정부의 강요성 요구에 불복해 학생 표현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학들을 상대로 뭘 하고 있는지 보라. 모두 굽신거리며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자화자찬했다. 언론 역시 자기 검열에 빠졌다. CBS, 모의사, 파라마운트는 정부 승인에 의존한 합병을 추진하는 와중 탐색 보도 프로그램 60분에 대한 추가 감독 장치를 도입했고 이에 책임 프로듀서 빌 오원스가 언론 독립성 상실을 이유로 사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이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은 미국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다. 이제는 소신과 목소리를 드러내기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미 새로운 체제 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이 체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공격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결국 미국 경제의 모든 열쇠를 쥐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족들이 무차별적으로 뛰어든 암호화폐 사업과 해외 순방에서의 이해상충적 사업 추진은 미국판 마르코스를 연상케 한다. 이는 미국 경제와 달러 패권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글로벌 패권 몰락의 전조가 될 수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사회가 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미온적인 대응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인, CEO, 로펌, 파트너, 언론 편집장, 대학 총장 등은 민주주의 수호를 원하면서도 정부 위협 앞에
회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3년만 버티자는 자기 보호 전략에 몰두하며 주주, 예산, 규제, 소송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작은 굴복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유화 정책의 치명적 논리다. 실제로는 개별 조직의 자기 보호는 집단적 비용을 초래한다. 굴복은 독재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공격을 확장하게 한다. 권력은 단순히 힘으로만 강화되지 않는다.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타협할 때 강화된다. 처치 말했듯이 유화 정책은 악어에게 먹이를 주며 마지막까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굴복은 미국 민주주의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다. 기부자, 로펌, 언론, 대학이 물러서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설 세력은 자금, 법적 보호를 잃는다. 보도되지 않는 기사, 사라진 연설, 열리지 않는 기자회견 하나하나가 누적 효과를 낳는다. 야당인 민주당이 침묵하면 정부가 승리한다.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굴복은 민주주의는 지킬 가치가 없다는 사기를 꺾는 메시지를 보낸다. 의회 의원, 변호사, 기업, CEO, 대학 총장 등 사회 상층부조차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권위주의는 극복 가능하다. 브라질,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등 최근 몇 년간 민주주의 팁을 뒤돌린 사례는 존재한다. 미국 역시 재정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수백 명의 억만장자, 수십 개의 대형 로펌, 1,700여 개 사립대학, 교회, 농조합, 비영단체 그리고 조직된 야당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성의 조짐도 보인다. 하버드는 학문적 자유를 지키며 행정부 요구를 거부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와 합의한 로펌 대신에 반대했던 로펌을 고용했다. 워싱턴 DC에 서로 설립된 로펌은 정부의 부당한 타겟팅에 맞서겠다고 나섰다. 미국의 권위주의적 추락은 뒤돌릴 수 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결코 방관으로 물리쳐지지는 않는다.